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류사 거대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장소는 어느 시대, 어느 왕조, 어느 국가나 다 거기서 거기다. 인류가 어쩔 수 없이 인류가 밟는 지형을 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인류 역사의 속도에 비하면 지형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무대로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류사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공부할 때 있어서 지형과 지리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가 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지형과 지리에는 인류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러시아 야욕의 역사를 러시아의 지리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직계 국가는 모스크바 공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스크바에서 탄생한 공국이 오늘날의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 모스크바 공국이 본격적으로 정체성을 띠기 시작하는 시점은 13세기경 동유럽이 몽골족의 침입에 의해 초토화된 이후부터였습니다. 모스크바의 어원은 습지라는 뜻으로 이름에서 유추 가능하듯 모스크바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갖추기에는 다소 어려운 조건을 갖춘 땅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공국을 시작한 초대 대공 다닐 1세 또한 집안의 막내로 동유럽에 분포하던 여러 루스족의 공국들 가운데 가장 낙후되고 외진 모스크바를 분봉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지형 지도에서 볼 수 있듯 모스크바 일대는 습할뿐만 아니라 여러 숲들로 우거져서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 아니었죠. 특정 자연 환경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해당 지역이 영원히 낙후되어 있으라는 법은 꼭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나름 사람들끼리 살 방법을 찾아가기도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모스크바 공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몽골족의 침입 덕이었습니다. 동유럽에서 가장 비옥하고 군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땅은 모스크바보다는 흑해 방면으로 더 아래쪽에 있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있는 평원지대입니다. 서유럽과 동유럽 경계에 있는 국가 폴란드나 동쪽에서 유럽으로 진출한 몽골족이나 그들의 관심사는 당연하게도 비옥한 우크라이나 평원지대였지 모스크바 일대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에 분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모스크바로 몰려들어왔고 농촌 마을이나 다름없던 모스크바 공국이 점점 도시로서 규모가 확대될 수 있었죠. 지리적 불리함을 딛고 어느 정도 도시 규모를 갖춘 국가로 거듭났다면 보통은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지리적 유리함을 갖춘 새로운 땅까지 세력을 팽창하는 것이 보통 수순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이후 주로 스웨덴과 북유럽에서 많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러시아와 스웨덴이 싸운 전쟁을 북방전쟁이라고 합니다. 스웨덴과 싸운 이유는 바로 발트해 때문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공국 시절의 러시아는 워낙 양옆으로 가로막혔기 때문에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 필요했죠. 바다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어느 한 국가 입장에서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로가 하나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표방하며 러시아 제국의 역사를 시작한 표트르 대제는 수도를 천도합니다. 바로 샹트페테르부르크로 말이죠. 소련 시절 당시에는 레닌그라드라고 불렸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동유럽과 북유럽을 흐르는 네바강이 발트해와 만나는 삼각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즉 발트해와 붙어있는 도시로 부동항인 발트해에 진출이 가능해진 겁니다. 1721년에는 대북방 전쟁에서 스웨덴 제국을 캐 박살내면서 러시아 제국은 발트해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져갑니다. 육로가 아닌 발트해를 통한다면 서유럽과도 왕래가 훨씬 수월해질 수도 있었죠. 러시아 역사에 있어서 다시 오지 않을 최전성기였죠. 발트해 영유 하나만을 두고 러시아 제국의 전성기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성기 형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만은 사실입니다. 표트르 대제를 기점으로 러시아도 대국의 반열에 올랐고 유럽이라는 국제사회의 큰 존재로 참여하게 되죠. 러시아가 항상 원했던 또 다른 부동항이 있습니다. 바로 남쪽의 흑해였죠. 흑해도 흑해지만 흑해와 붙어있는 현 우크라이나의 그 비옥한 땅까지 얻을 수 있으니 이 지역을 얻는다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 옛날 이 지역이 루스족이 세운 공국들 가운데서 가장 메인이 되는 지역이라고도 이미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남부와 흑해로 톡 튀어나와 있는 크림반도까지는 오스만 제국의 영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흑해 방면으로 남하하기 위해서는 오스만 튀르크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죠. 17세기 중후반 러시아는 다른 동유럽 국가 및 서유럽 국가와 연합해 대튀르크 전쟁이라고 하여 오스만 튀르크와 싸우며 흑해 방면으로 진출하였죠. 18세기가 되면 러시아 제국은 오스만 제국을 훨씬 더 위협하였는데요. 18세기 내내 전개되었던 러시아 투르크 전쟁에서 오스만 투르크는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러시아 투르크 전쟁은 19세기까지 이어집니다. 아직 크림반도까지 장악하지 못했던 러시아는 1853년에서 1856년 크림반도 영유권을 두고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니 이 전쟁이 크림 전쟁이죠. 다만 19세기경 러시아는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던 터라 크림 전쟁에서는 패전합니다. 크림 전쟁의 패전으로 그간 러시아의 흑해 영향력을 모두 잃었는데요. 1877년에서 1878년 이어진 러시아 제국과 오스만의 전쟁에서 이번엔 러시아군이 연전 연승을 하면서
러시아군은 오스만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목전까지 들이닥칩니다. 오스만은 부랴부랴 러시아와 산 스테파노 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을 마무리했는데 마침내 러시아는 남진 정책에도 승리하게 되었죠. 흑해 연안으로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러시아 제국의 역사를 보면은 무언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러시아는 러시아라는 역사 속 국가가 태어난 이래 언제나 흑해 진출을 호시탐탐 원했습니다. 때로는 흑해 진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도, 때로는 잃기도 하는 식의 반복이었죠. 흑해 연안에 어떤 국가가 위치했었는지는 시기적으로 달랐지만 그 어느 시대에 존재했던 나라던 러시아는 흑해와 우크라이나 땅의 비옥한 영토를 위하여 그 나라와 싸웠습니다. 소련 시절에는 소련의 영토였지만 소련 연방 해체 후 우크라이나가 독립했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러시아 정부이면 그나마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반정부 러시아가 들어선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그래왔듯 흑해 연안에 대한 영향력을 확실히 하고자 우크라이나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러시아에게 필요한 부동항은 북쪽의 발트해, 남쪽에 흑해가 있다면 동쪽으로는 극동아시아가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게 극동아시아도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있으니 광활한 러시아 내 자원과 물자들을 유통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러시아 제국은 극동아시아로 세력을 팽창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만주 방면 러시아 청나라의 국경선을, 1727년 캬우타 조약으로 몽골 방면 러시아 청나라의 국경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국가로 접어든 러시아 제국은 극동아시아 방면에서 제국주의적 야욕을 더 불태웠고 1860년 제2차 아편 전쟁을 중재한 명분으로 러시아는 청나라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즉 연해주 일대를 할양받죠. 하지만 극동아시아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면 만주 전체를 되찾아야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러시아 제국은 만주와 한반도를 두고 청나라, 일본과 그토록 경쟁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일본이 최종 승자가 되었죠. 다만 러일전쟁 이후로도 우리 한반도만큼은 일본에게 넘어갔지만 만주의 지배권은 특정 국가가 독점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무너진 뒤에 소련, 청나라 멸망 후 군벌들로 가득했던 중화민국, 그리고 일본이 여전히 만주를 두고 다투다가 그 갈등이 폭발했던 사건이 1931년 일본의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이었습니다. 다만 소련과 러시아 제국의 차이가 있다면 기존 러시아 제국은 어떻게든 만주를 직접적인 영토로 얻고 싶어 했지만 소련의 경우 꼭 직접적인 영토가 아니더라도 같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동맹국이 차지하고 있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2차 세계대전 말 소련도 대일선전 포고를 한 뒤 만주로 들어가 일본 관동군을 물리치고 일본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을 해체는 했지만 만주 지역을 바로 중국 공산당 측에 넘기죠. 더군다나 한반도 북부에는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정권이 있었기에 소련 입장에서는 사실상 극동아시아까지 완전하게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소련에 대한 김일성의 충성도가 남달랐죠. 소련의 스탈린은 극동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우리 한국 전체를 공산화시키는 것까지 생각해 6.25 한국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비록 실패했지만요. 따라서 러시아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본다면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를 단순히 옛날에 같은 공산권 국가들끼리 친한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공간에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가 있었든 러시아는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쪽과 북쪽으로는 북유럽 국가들과 경쟁했고 남쪽으로는 흑해 일대의 국가와 경쟁했고 극동아시아 쪽의 국가들과 경쟁했습니다. 이 악연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트해 방면에서는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한 스웨덴, 핀란드와 대립하고 있으며 흑해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죠. 두 사례를 고려해본다면 극동아시아 방면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하는 러시아의 행보에 반드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겠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